자, 그래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 구조에 대해서. 이 경계선자들의 방어기제와 소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자들이 잘 쓰는 방어기제도 자기애성 성격과 되게 비슷합니다. 원시적 방어기제들인데, 그 이유가 오이디푸스기 이전에 유아기 때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분열, 부인, 그 다음에 투사, 투사적 동일시, 해리, 전능 통제, 신체화 이런 것들을 즐겨 쓰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해리와 전능 통제, 그리고 신체화도 많이 쓰는 방어기제죠. 이게 자기애성 성격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자들은 이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하신다면 소통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상대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애성 성격자들처럼 치밀하게 조정을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나쁘게 파멸로 몰아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서투르게 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행동도 서툴고 상대를 다루는 방법도 서툴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는 또 악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가 혼자 빡쳐서 그냥 혼자 화내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에요.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애자들은 내가 성공하려는데 네가 도구가 되어줘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면, 경계선자들은 내 기분이 이러니까 같이 한번 느껴줘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계선자는 소름 돋는 치밀함이나 악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신경증에는 히스테리와 강박증, 공포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애자들은 주로 강박적인 성향이 많이 강하고요. 그리고 경계선자들은 히스테리와 공포증적 성향이 강해요. 두려움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느껴야 될 두려운 감정들을, 본인도 느끼고 있는 감정이죠.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서 상대방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를 한없이 이제 기분을 띄워줘서 들뜨게 만들어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들쭉날쭉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같이 있으면 내 기분도 같이 있는 사람의 기분도 이렇게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정말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들만의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 매력 때문에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폭력적인 경계선자라면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성격 구조가 바뀌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손절을 추천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정상인이 봤을 때 정신증자는 대화를 해보면 외계인처럼 느껴집니다. 아예 말을 못 알아듣고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자는 외국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외국 언어를 배우면 소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통역자를 동반한다든지 하면. 근데 이보다 정도가 좀 덜한 신경증자들은 그냥 타 지역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사람이면 뭐 강원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그런 타지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조금 다르지만 말하고 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증자는 외계인, 경계선자는 외국인, 신경증자는 타지역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경계선 성격자들은 일반 사람들한테 자신의 감정을 쉽게 이렇게 전이를 시킬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이게 그들이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내 마음이 그랬어, 너도 느껴보니까 기분이 어때? 이렇게 같이 한번 느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합니다. 보통 이 분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기나 학대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꼭 유기나 학대 경험이 있어서 경계선 성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들이 꼭 있어요. 과거를 살펴봤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애자가 투사적 동일시로 죄책감을 타인에게 옮겨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인이 죄책감을 느끼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경계선자들은 두려움을 옮겨놨습니다. 사실 이 경계선자들은 이 본인이 느꼈던 두려운 감정인데, 이 두려운 감정을 남한테 옮겨놓고 자신은 화를 내는 위치에 올라가서 전능한 위치에서 그 전능감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 때는 자신이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가해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극복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자는 자기와 타자의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남이 해야 될 일이나 남이 가졌어야 될 감정을 그게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확 느끼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도 같이 느껴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들이 경계선자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냐 라고 너하고 나하고 감정이 같아야 됨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보고 싶어 하니까 너도 이만큼 보고 싶어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순간에는 사람을 쓰레기처럼 막대하다가 분이 풀리고 나면 또 굉장히 온순해져요. 그래서 미안해하고 또 금방 화가 풀리고 이 널뛰게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확 화를 냈다가 가라앉고 나면 금방 혼자 좋아지죠. 화가 난 순간에는 상처받은 인격이 등장해서 울분을 토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인격이 다시 돌아오면서 안정감을 되찾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인격의 전환이 잦고 빠를수록 심한 경계선 성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아주 심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건 저는 진단을 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게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까울수록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날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화날만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인격의 전환 속도도 일반인일수록 느립니다. 그런데 심한 경계선자는 어디서 핀트가 나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왜 갑자기 저렇게 화가 났는지 감을 잡기도 어려워요. 감정의 양상도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고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인격이 등장했을 때는 거의 정신증과 같은 상태가 돼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논리도 없고 그 다음에 헛소리에 가까운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나오면 그 제2인격은 거의 정신증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증 그 무의식의 특징인 무논리성, 논리가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고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에 미칠 노릇이죠. 경계선자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원래 정신증자 옆에 있으면 일반적인 그 신경증적 멘탈 구조를 가진 일반인들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지점에서 폭발하는 경우,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 이야기의 전개가 산으로 가는 경우 등등.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자들과 대화를 나누면 소통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겉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것 같고 다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경계선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듣고는 있나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근데 이 경계선자들은 감정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언어로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외계어죠. 그리고 심한 경계선 성격자들은 도박이나 알코올, 성중독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중독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도박의 특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돈을 잃게 되면 확 기분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돈을 잃으면 갑자기 기분이 뜨죠. 너무 신나게. 그래서 그 자기 성격하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부에 있던 그런 불안함이나 기복이 심한 감정들이 외부 대상에서 나타나기가 딱 좋기 때문에 중독이 되면 좀 마음이 편하죠. 내 속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도박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취미가 되게 딱 좋아요. 이 중독이. 그래서 도박이나 알코올, 성 이런 게 사실은 자기 내부에서 느끼는 그런 충동적인 왔다 갔다 하는 감정들인데 외부에서 투사돼서 느껴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법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경계선자들은 치료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심리상담이나 정신분석 상담 말고는 거의 답이 없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대증요법으로서,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요법으로서 정신과에서 약물을 복용하면 공격성을 낮추거나 감정의 기복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성격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은 약만 계속 먹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물 복용이랑 약물 처방받는 것이랑 상담을 같이 병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계선자들은 대부분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내적 대상이 되게 약하거나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통제하는 심리 내적 대상이거든요. 그게 유년기 이전에 이미 형성됐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라는 나의 내부에 있는 구조는, 무의식적 구조는 성격이 널뛰게 하는 걸 막아주고 일관성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규칙들에 순응을 하고 법칙들에 순응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무의식적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얻게 해주는 것도 이 심리적인 아버지의 역할인데, 이런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약할 경우에는 멘탈이 오락가락하고 또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 쾌락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마치 테스트라도 하듯이 끝을 향해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 조련사와 같은 역할을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자신이 존경하는 뛰어난 스승님, 이 사람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배우면서 그의 인격을 천천히 동일시해 나가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유년기 때나 유년기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동일시가 일어났다면 좀 더 빠른 기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나서 이미 그 구조가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이게 만들려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이다라고 장담을 못 드리지만 몇 년 이상 걸리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장면 말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석 상담을 하게 되면 대화 중에 이제 상징적인 그런 메타포들이 몇 가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서 연상을 풀어나가다 보면 원인 사건과 그런 원인 환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해석을 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을 해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성격 구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처 방법. 대처 방법은 경계선자들과 관계하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계선자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언제 폭발하는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전혀 뜬금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름의 패턴이 있어요. 이 중심 패턴을 찾아내고 상징적인 메타포들이 등장을 해요. 이거를 중심으로 경계선자의 현재 감정을 물어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감정을 언어로 번역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화를 내니까 내가 되게 지금 두려움이 느껴진다 라든지, 네가 슬프니까 나도 슬픈 감정이 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서 그 감정을 설명을 해주고, 세 번째로 감정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가서 안아준다든지 같이 울어준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기분 상태에서 같이 그냥 조용히 같이 있어준다든지, 특히 표정, 몸짓, 그 다음에 목소리 이런 데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주의하면서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언어적인 소통에 중점을 두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경계선자들은 감정을 뒤흔듭니다. 일반인들의 감정을, 관계하는 사람의 감정을 엄청 세게 휘두르는데 이때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휘둘리지 않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휘둘린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전능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더욱 강하게 치고 흔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애자들이 가스라이팅으로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데에 비해서 경계선자들은 특정 감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전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물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게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본인 자신이 경계선 성격 구조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스스로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씩. 내가 폭발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역동이 심해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제2인격이 나오고, 이럴 때의 사건들을 조용한 곳에 뭐 카페라든지 산책을 할 때라든지 이런 데서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중심되는 그걸, 핵심 원인을 한 문장으로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윗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 강력한 분노를 느낀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통제받을 때 분노를 느낀다 라든지, 이런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과거에 다시 적용을 해봐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그래서 샅샅이 과거를 다 뒤져냅니다. 유년기까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부터 청소년기, 유년기까지 싹 살펴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다 보면 특정 사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무시를 당했다든지,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든지 부모님에게 통제를 당했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성격 구조가 만들어졌구나라고 통찰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랑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해서 무너지는 사건들하고 공통점이 하나씩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매칭을 시켜서 다 소멸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건 근데 환상적인 측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그 성격이 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아빠한테 심하게 맞은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폭력적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원래 자신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분석해 보니까 아빠한테 맞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그때 그 사건이 나한테 지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은 중요한 장면이 몇 컷이 뜰 거예요. 그 컷이 뭐 한 5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럼 그게 상징적인 장면이지 그 장면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실제 원인이 타고난 환상 때문인지 무의식적인 원형들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 때문인지를 알아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시키는 작업까지만 해도 성격 구조가 많이 변하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내시고요. 물론 이것도 몇 달 가지고도 안 돼요. 몇 년 이상씩은 꾸준히 성찰을 해야지 바뀌어 나갑니다. 상담 장면에서는 좀 더 기간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무의식에 접근했을 때는 방어작용으로 통찰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정신분석을 전공한 상담자들은 이 내담자들의 의식의 빈틈을 파고들 능력이 있거든요. 그 빈틈을 찾아서 좀 더 빨리 접근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촬영이 좀 쉽지가 않네요. 해보니까 말도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가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보다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서 통찰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거든요. 제가 하는 말들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